10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셋째 주 KBL 룸엠팩트 2부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댓글로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누리 누나님이 요즘 팬들 사이에서 일정하지 않은 심판골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판이 지배하는 경기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판정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판정을 제대로 못한다. 비디오 판독을 많이 하고. 그 두 번째는 판정 기준의 문제인데 파울에 대한 그 판정 기준이 경기 내에서도 좀 오락가락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사실 이전부터 불만들이 좀 많으셨었죠.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봐도 이제 그런 석연찮은 부분들이 경기당 한두 개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심판진 여러분들께서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판정이 매 시즌 나오는 거고 네. 사실 뭐 이제 그 각 팀 관계자분들,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팬분들도 다 당연히 불만은 뭐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네. 이슈이긴 한데 사실 최근 한 1, 2년을 보면은 그러면 이 판정이 이제 이 심판진들의 어떤 판정력이 좋아졌냐 봤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현장에서는 더 안 좋아진 거 더 불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뭐랄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콜을 약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경기 안에서의 일관성.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시즌 전체에서의 어떤 판정 기준의 일관성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하보니까 사실은 선수들은 헷갈리는 거죠. 일관적이면 거기에 맞게 내 동작을 수정하고 어떤 플레이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더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논란으로 이어지는데 좀 이제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좀 할 말은 많지만 네. 일단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뽑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일단 살짝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제 그때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박내경님께서 KT 김동국, 김영환 주로 쓴다는 건 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박지원, 김준환, 이도원 등 키워야 할 자원도 많은데 부임 이후 신인들이 발전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암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김준환은 컵대회 때 좀 많이 썼었고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팀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쓰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실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이도원은 지금 이렇게 볼 때 나쁘지 않은 선수, 좋은 선수인데 약점들이 있어요. 그쵸. 이제 그 부분을 네. 어떻게 메우느냐인데 이 메우고 난 다음에 쓰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박지원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슈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두원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대학 레벨에서부터 이미 약점이 굉장히 뚜렷한 자원이에요. 네. 2순위 지명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D리그나 어떤 팀훈련 통해서 보완을 하고 사실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지금 KT가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노골적인 리빌딩 팀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박지원은 사실 이번 시즌은 써야만 하는 약간 거의 적기 같은 느낌이었고 성철 감독님도 비시즌부터 거의 공언을 하셨어요. 박지원 네. 제대로 키워보겠다. 네. 근데 이렇게 몇 경기도 안 치르고 이렇게 박지원의 출전 시간이 확 줄어들고 거의 기용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선수 본인도 뭔가 이제 좀 느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건 팀 차원에서도 뭔가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예. 플랜을 바꿨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을 강화하겠다 그랬을 때는 박지원이 필수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세트 펜스 슛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꼬이니까 더 못 쓰게 되고 또 트랜지션의 어떤 전략을 좀 바꾸게 되고 더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선수이고 뭐 안쪽에서는 또 안쪽만의 어떤 그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내부적인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안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J 조우님이 모비스는 젊은 팀이라 그런지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명진, 이우석, 아바리엔토스 이 선수 3명들이 약점을 잘 보완한다면 이번 시즌 욕심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명이 그 들쑥날쑥의 주역들이기도 하고 잘할 때는 또 굉장히 좀 주역이 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참 묘합니다. 네. 그 현대모비스가 이 세 선수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맞아요. 기복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어떤 그
그런 이제 장단점을 메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틀은 또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뭐 방향 자체는 바람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세 선수가 앞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올 시즌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게 아마 플레이오프 경쟁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모비스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9승 13패 현재 7위고요. 자, 가스공사전에 패했는데 자, KCC전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어쨌든 지금 부상자가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KCC가 또 최근에 경기력이 확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승리를 거뒀다. 아,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정현 선수가 30득점 몰아치면서 폭발을 했고 확실히 이제 그 KCC가 뭐 KC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대2 수비가 살짝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빈틈을 노릴 수 있는 팀이 사실 삼성이고 왜냐하면 김신혜 이정현이라고 그러면 뭐 거의 2대2 공격에서 리그 최상급이고 이호연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KCC를 완성을 갖다 거뒀는데 지금 삼성은 다시 또 트랜지션을 강화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원석 선수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 부분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이 있을 경우에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어떤 이제 뭐 기반은 물론 2대2지만 이원석의 높이를 활용하는 미스매치 공략이라든지 어떤 세컨 찬스 득점 이런 것들을 좀 견고하게 가져가면서 갈 수도 있는데 이원석이 빠지다 보니까 좀 스피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석 감독님이 비시즌부터 우리 트랜지션 이렇게 공언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호연이 돌아오고 또 마침 KCC가 상당히 작은 팀이지 않습니까? 네. 예, 라인이 작은 팀이다 보니까 이호연, 김실의 이정현을 아예 같이 투입을 해서 스피드로 승부를 봐서 그냥 몰아쳐버리는 실제로 트랜지션에서 거의 KCC를 압도를 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인석 감독님이 어떤 새로운 플랜 그리고 이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득점으로 승부를 볼 생각은 없다. 우리는 무조건 공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지금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트랜지션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사실 김신혜나 이정현 선수가 30분 이상 뛰게 되면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승부처에서 중요한 카드인데 이 승부처에서 정작 쓰지 못할 수 있는데 이호연이 돌아오면서 그 가드진의 어떤 로테이션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경쟁력도 괜찮고. 근데 여기 이제 데릭슨이 없다 보니까 셋오펜스에서 데릭슨이 죽은 볼, 그러니까 터프한 공격을 많이 성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테리는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트랜지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또 삼성이 사실 이제 공격과 수비는 유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떨어지면 수비를 아무리 버틴다고 하더라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공격을 갖다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선수 구조로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포워드 농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포워드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달리는 것밖에 없구나. 요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이제 이호연이 복귀했지만 뭐 이제 말씀하신 데릭슨도 아직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조나단 알레치 이제 일시 교체 외국 선수가 왔는데 아직 조금 네.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이동엽 이원석도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이제 코어들이 조금 더 이제 돌아올 때까지 뭔가 버텨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신동엽과 조우성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활약 펼치면서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신동혁은 연대 시절에 사실 슈터인데 이 선수가 슈팅의 어떤 효율이 그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단 이제 수비와 어떤 트랜지션 이 부분에 강점이 있고 수비를 갖춘 슈터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은희석 감독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뽑은 건데 예상 외로 굉장히 이런 팀 컬러에 잘 맞아 떨어지면서 잘해주고 있고 조우성은 제가 예전에 그 양양이죠 속초에서 삼성, KT, 현대모비스 세 팀이 이제 전지훈련을 합동 전지훈련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가 사실 조우성 선수예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파워가 좋고 정통 빅맨인데 나름 잘 달리고 활동력 괜찮고 수비가 나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어떤 공헌도가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이원석 선수 빠지니까 조우성 선수가 여기에서 역할을 갖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테리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이동욱 기자께서 자주 언급하셨지만 이 선수는 이제 스피드와 활동량 그리고 뭐 높이
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프레임이 얇아서 그렇죠. 힘이 좀 외국 선수들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면 그리고 단순 포스트업 수비뿐만 아니라 박스아웃 과정에서도 공간을 줘버리면서 어떤 이제 리바운드 포지셔닝을 내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삼성이 이제 조우성을 활용할 때 테리랑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 조우성을 그냥 힘이 강한 선수에게 붙여버리고 그렇죠. 테리를 오히려 조금 이제 국내 빅맨들에게 붙여버리면서 테리의 어떤 부담도 줄여버리고 조우성이 힘이 현장에서 듣는 평가는 외국 선수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 들릴 정도예요. 프린과의 대결이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의 박스아웃 버티는 수비 이걸 활용해서 테리는 활동량 자기대로 가져가고 이런 어떤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뭐 대학 졸업할 때 당시만 해도 신장도 좋고 힘도 좋지만 뭔가 이 프로 와서 외국 선수들 사실 프로 와서 외국 선수들의 한계 보인 국내 빅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큰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 네. 지금 삼성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 이동희 기자 이제 수비형 조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 같고요. 예전에도 사실 이원석 선수가 있을 때 이원석이 외국인 선수를 맡고 거기에 테리가 적절하게 도움 수비를 오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팀 디펜스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이제 이원석 조우성이 거기에 이제 이원석을 대신해서 딱 들어가니까 포스트에서의 어떤 뚫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테리가 좀 더 버티는 힘이 좋다 보니까 테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헬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수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동혁은 기본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여기는 삼동혁이네요. 신동혁 선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또 플러스 요인이 하나 있죠. 네. 예, 지금 이제 요번 주죠.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S더비가 이제 이 김진영 선수 네. 이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 선수가 복귀가 가능한 경기입니다. 사실 삼성이 사실 여름 비시즌 훈련 때부터 이미 같이 동행을 시켰고 운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몸 상태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선수가 완성형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3점도 던지고 예를 들어서 속공도 하고 하는데 수비에 문제가 있고 대신에 이제 특별한 강점 트랜지션이 굉장히 좋고 키에 비해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떤 생활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그렇죠. 세게 박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런 어떤 약점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긴 한데 일단 징계를 다 받고 온 거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포워드 진이 장민국이나 뭐 그 임동섭이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사실 특별한 어떤 그 역할을 그 임팩트 있는 역할을 장민국은 좀 하지만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김재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을 갖다 돌렸을 때는 좀 더 숨통이 트인다 이 의미로 봐야지 뭐 이 선수가 들어와서 삼성의 어떤 전력이 급 상승한다. 그렇죠. 아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은희석 감독이 그 부분은 좀 잡고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김진영이 여기에서 그럼 그 이제 백이종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선수가 코트에서 어떤 모습을 갖다 보일지 근데 예전처럼 뭐 화려한 속공 뭐 트랜지션 괜찮은데 그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비에서 뭔가 뻥뻥 뚫린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의 어떤 효율은 급 감마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떤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트랜지션의 어떤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진영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네. 사실 기본적으로 수비에 60을 쓰고 60 이상은 무조건 써주고 나머지를 이제 순간순간 트랜지션 상황에서 어떤 돌격대장 이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은희석 감독님도 그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수비 안 되고 그냥 수비에서 헐렁헐렁 다니고 공격할 때만 볼 가지고 막 달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막농구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를 바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은희석 감독님이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막농구 비슷한 농구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뭐 그게 이제 뭐 화려하게 좀 비치면서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삼성의 뭐 미래의 자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선수가 좀 봐야 되고 팀에 녹아 들었을 때 공수 밸런스를 맞추면서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까지 농구를 그렇게 안 해왔어요 이 선수가. 그 당장 바뀔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가 이제 지난주 이제 2승을 챙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부진하다가 공동 7위까지 올라갔는데 네. 자, 모비스전 아쉽게 패했지만 캐롯을 잡아내고 가스공사를 잡아냈고 특히 가스공사전 111점, 두경민 43점 어마어마한 기록을 썼습니다. 네. 지금 DB는 지난주까지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아, 정말 좀 절망적이었죠. 왜냐하면 부상 코어들의 어떤 부상도 부상인데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조직력 이 부분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캐롯을 일단 91대 82로 잡아냈고 여기에 김종규가 드디어 이제 반등을 하는가? 네. 반등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세 경기 보면은 평균 17.7점 기록했고 네. 16점, 22점, 15점인데 그 이제 앞서서 18경기 이제에서 두 자릿수 득점한 게 3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죠. 김종규가 지금 공격에서 거의 사실 기여도가 거의 바닥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어떤 이제 그 예전에 좀 괜찮았던 어떤 골 밑에서의 어떤 득점이라도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보면 예전에 대학 시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술은 좀 떨어지는데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뭐 탈아시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실제로도 역대 최고였던 운동 능력을 지닌 선수 중 한 명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근데 발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부상의 어떤 여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력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규라는 이름값 그리고 그런 어떤 탄력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경험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김종규가 어떤 그런 발전적인 면,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 스크린 세팅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어떤 1대1 어떤 득점 기술 이런 면에 사실은 그 데뷔 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지난 한 2, 3년은 뭐 무릎 종아리 그리고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 시달리면서 좀 의도적으로 DB에서 좀 외곽슛을 팝아웃을 해서 외곽슛 던지면서 부상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도 공격 작업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또 예. 점점 고착화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골 밑에서 마무리 능력은 확 떨어지고 네. 밖에서 외곽슛만 던지고 외곽슛 터지면은 괜찮은 경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와버렸는데 최근 한 3경기 보면 골 밑에서 말아 들어가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네. 위치 선정 이런 부분도 이상원 감독님도 직접 얘기했으니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영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은 내가 진짜 동료들 볼 뭐 면목이 없을 정도였고 면벽이 없으면 네. 비친 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예. 예.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네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일단은 목표고 지금 어떤 이제 사실 그런 몸 상태 유지되면 김종규 워낙 높이야 운동력이 좋아서 네. 이 정도 득점 한 10점 이상은 그냥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장기 레이스고 이게 몸 상태는 또 뭐 이상훈 감독님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네네. 이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규가 DB 어떤 코어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3옵션, 4옵션 그러면서 수비 리바운드 좀 해주고 달려주고 거기에 속공득점 따먹어주고 뭐 컷인 해주고 2대 공격에서 받아먹어주고 요 정도 역할만 해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주면 그럼 DB는 지금의 어떤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경민이나 알바노가 또 가드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김종규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기본은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죠. 기본은 못 해줬거든요 그 동안에. 굉장히 아쉬웠죠. 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진짜 말씀하신 DB가 김종규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김종규를 네. 받쳐주는 정도만 네. 해주면 되고 그러면 두경민 알바노라는 워낙 강력한 옵션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종규가 이런 안정감만 좀 가지면 되는데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경민이 진짜 무서운 활약을 어제 펼쳤습니다. 야 가스공사전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그 경기를 지배했다. 예. 네, 아니 25분도 안 뛰고 그렇죠. 43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KBL에서 선수가 경기를 그냥 지배하면서 알아서 조기 퇴근한다. 국내 선수가 사실 이거는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정말 그렇죠. 나오기 힘들죠. 네, 네. 네. 그 정도 지배력을 가진 선수가 일단 없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득점을 몰아칠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와 어떤 상황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제 두경민은 저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 커리를 현장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이게 뭐냐면 원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던지는데 대구 팬들이 막 들뜨는 거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와 이러고 대구 약간 팬들이 수준이 높네요. 그 적이지만 네. 그런 이제 수준 높은 경기를 딱 봤을 때는 또 이제 환호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저는 이러면 진짜 그 어떤 50득점 게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두경민이 먼저 교체해 달라고 하면서 나갔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두경민이 이거는 정규리그 한 경기고 내 지금 무릎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이렇게 뭐 컨디션 좋다고 해서 이 경기에 뭐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팀이 나를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네. 뭐 24~5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끝내고 앞으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선수가 좀 어서 베테랑으로서 좀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뭐 예, 물론 이제 말로 뭐 못할 수 있는 건 없긴 하지만 네. 그 모습도 인상적이긴 했어요. 예.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정말 좀 더 표출이 돼야 되는데 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퍼포먼스면 이거는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이제 좀 큰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 뭐 24분에 43득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NBA에서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쉽지가 않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5분이나 30분을 갖다 뛰었을 때 30점 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승부처에서 꽂아넣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비티 이런 거를 꾸준히 발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그러면 한국 농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 저는 한국 농구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독님들을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NBA는 플레이어스 게임이잖아요. 선수가 중심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나오죠. 막 어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든가, 뭐 듀란트나 르브론이 예를 들어서 선수를 자기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근데 뭔가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구단들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국내 농구는 기본적으로 코치스 게임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감독의 리그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면 거기에 대부분 그 플랜에서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그렇죠. 그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사실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팬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KBL에서는 사실 감독이 이렇게 막 좀 뭐랄까 올드한 농구 하는 것 같고 선수들이 이렇게 막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율성을 갖다 배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감독님들의 그런 이제 패턴이나 전술이 맞아떨어지는 비율이 80%, 70에서 80%. 그래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7에서 80%고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이 어떤 변수를 일으키는 게 30%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선수들이 게임을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스 게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NBA처럼 뭐 커리나 릴라드 또는 뭐 듀란트, 르브론, 모란트 이런 선수들이 자모란트 이런 선수들이 의 어떤 그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승부처에서 지배할 수 있게끔 나머지 선수들 배치를 하고 이 선수 중심의 어떤 패턴을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좀 보여주지는 않았나 이 네. 게임의 어떤 퍼포먼스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플레이어스 게임이 되면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은 리그의 인기가 훨씬 올라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그 팀을 응원하는 분도 있죠. 어떤 선수가 그런 정말 임팩트 있는 게임을 하면은 그 경기를 보고 싶으면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죠. 농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사실 이 선수가 이번 게임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 설렘이라는 거 사실 스포츠를 보는 그 설렘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모두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보면서 어제 다들 우리나라에서 다들 새벽에 축구 다들 보셨듯이 그런 설렘을 가지고 선수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리그 흥행을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상대 팀에서 어떤 절대 에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맞붙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에서 사실 메시와 음바페의 어떤 대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축구 팬이 저는 한 70~80% 이상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스토리가 생겨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경민의 지금 24분 출전에 43득점 이거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긴 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NBA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그 단장 설문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꼭 매년 들어가는 문항 중에 하나가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전술을 가장 수정하게 만드는 선수는 누구인가? 전술적인 어드저스먼트를 요구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근데 사실 자 KBL에서 이 설문을 했을 때 각 구단 국장님들한테 했을 때 그 후보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냥 많잖아요. 언급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한 네. 많아봐야 4-5명이고 대부분 또 외국인 선수가 아마 네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경민 같이 지배를 하고 조기 퇴근도 하고 그런 임팩트를 남긴 선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활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현 선수가 지난주까지는 DB 부진의 원인 중에 한 축이었어요. 그렇죠. 슈팅 효율도 되게 안 좋았고 네. 또 이런 힘이 있는 선수, 이런 그 임팩트가 있는 선수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좀 더 이제 향상된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9승 13패 현재 7위고요. 자 모비스전 접전 끝에 패했고요. 그리고 KGC전 승리를 거뒀다가 또 삼성전에서 허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팀이 연승으로 분위기 좋다가 또 이제 들쑥날쑥한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이 팀은 기본적으로 전창진 감독이 그 제가 볼 때는 전술의 유연함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가드진은 많은 편이고 코어 자원의 수비의 어떤 약점들 라거나 호응이죠. 근데 그걸 이승현이 받쳐주고, 근데 윙맨 자원이 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전준범, 정창영이 많이 뛰고 있고, 가드는 이제 김지한이 뛰고 있고, 송동훈, 이근희, 허웅 뭐 이렇게 많이 뛰고 있고, 서정현을 기용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 비시즌 때 상당히 좋았지만 역시 이제 경험치를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KCC가 좀 혼란스러운 건 맞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승현이 있고 허웅이 있고 라그나가 있다. 그 코어가 있고 여기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정창영이나 김지한 같은 선수들은 팀의 어떤 희생정신이 이제 투철한 선수. 이근희도 팀의 희생정신이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딱 올라가는데 왜 못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수비다. 그렇죠. 특히 2대2 수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진짜 접전 끝에 패했는데 네. 이때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이건 너무 많이 지적했죠. 라거나의 어떤 지배력, 네. 활동 2대2 수비에서 활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국내 선수들이 이걸 또 메워줘야 되고, 근데 또 제퍼슨 나오면은 또 이제 제퍼슨은 호흡이 아예 안 맞고 맞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균열이 나오고 사실은 이거 상대 팀들 비디오 분석을 다 알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노골적으로 공략당하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 같은 경우 이정현에게 거의 그러니까 사실 거의 농락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거의 네. 그 정도의 게임을 해버리니까 이 팀이 지금 2대2 수비가 사실 어쨌든 현대농구의 중심은 2대 게임인데 공격에서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복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카드 자체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라거나가 지금 활동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해치를 강하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허웅이 그 2대2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2대2 수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매치업 헌팅도 해요. 그렇죠. 예, 상대가 그 2대2 특히 이제 이정현한테 30점을 맞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농락을 당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제퍼슨은 지금 그 공격에서는 쏠쏠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1대1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위크 사이드의 어떤 움직임도 잘 갖춰가고 있고, 제퍼슨은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한국 농구 그냥 KBL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외국 선수. 슛이 없고 사이즈가 이제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근데 나름 꾸역꾸역 잘 쓰고 있는데 2대2 수비에서 전혀 호흡이 맞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이 참 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CC가 이 2대2 수비 어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어떤 호흡을 메우기 위해서 위크 사이드에서 어떤 선수의 어떤 로테이션을 강화하고 막 이런 이제 것들을 전해감독 좀 저는 시도하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한계가 있고 이 팀도 어쨌든 시즌 초반에 부상을 안고 컨디션 이슈를 안고 온 팀이다 보니까 이게 경기 상황상마다 훅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게 그냥 오픈 쫙쫙 줘버리는. 네. 삼성전에 그게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KCC가 이제 이게 강점에서 단점이라고 봤던 게 항상 가드 중심의 어떤 라인업을 쓰고 이게 이제 2년 전에는 정말 잘 통했죠. 정창영이 3번으로 뛰는 이 스몰 라인이 잘 통했는데 지금 모든 팀들이 사이즈가 좋아지고 피지컬을 바탕으로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피지컬의 의미는 사이즈가 좋으면 체력 소모도 에너지 레벨 소모도 좀 줄여요. 줄이면서 갈 수 있는데 KCC는 모든 걸 신장의 작은 상황에서 에너지 레벨로 다 커버하다 보니까 네.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허웅이나 라거나는
그 이제 지난주에는 그 한창 연승 날릴 때는 그 일시적으로 폼이 진짜 확 올라왔다가 네. 지금 또 일주일 지나고 한 3경기 4경기 치르니까 또 갑자기 훅 떨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이게 굉장히 좀 팀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C가 지금 선수 구성에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 특히 음. 라그나가 핵심이고 여기 이제 뭐 홍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비에서 그러니까 수비가 두 군데가 어느 정도 구멍이 나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레벨이나 활동력이 좀 줄어들면서 뭔가 삐걱삐걱하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내년에 이제 송교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송교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팀은 좀 유의미한 그 수비 카드 한 명을 보강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공격 카드 그를 이제 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수비 카드를 한 명 정도 더 보강을 하면서 뭔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뭐 송교창과 이승현과 그니까 그죠 뭐랄까 포지션이 중복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좀 더 사이즈가 되고 수비도 굉장히 잘할 수, 뭐 예를 들면 문성곤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김영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선수들 보강을 하면서 수비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가야 KCC가 그 트랜지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전찬희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니까 그렇죠. 네. 공격에서는 풀어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만약에 수비 형태를 예를 들어서 뭐 라고나가 있는데 외국인 선수가 강력한 1옵션이 낸 시즌에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라그나고 호응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수비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KCC가 확실한 이제 상승을 보이는 팀이 두 팀입니다. KGC랑 이제 삼성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패하는 와중에 KGC전은 잡고 또 KCC전은 이제 삼성전은 패했거든요. 예. KGC가 사실 올 시즌 이제 상대적 전적에서 밀리는 팀이 두 팀인데 지난주에 이동현 기자 얘기했던 가스공사 왜 밀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가스공사는 기본적인 어떤 높이가 있고 굉장히 전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KCC한테는 좀 약해요. KGC가 이 팀은 윙맨 자원도 별로 없고 한데 왜 강한가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근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이승현의 활동력이 오세근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압도하고 있다. 좀 더 낫다. 그래서 팝을 했을 때 못 따라오면 이승현이 그냥 미드레인지 점퍼를 꽂아 넣는, 그리고 뭐 골 밑에서 어떤 공수 능력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그 활동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골 밑에서 어떤 그 점령을 KCC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스펠맨과 라그나도 마찬가지로 라그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스펠맨이 외곽에서 많이 도니까 기본적으로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KGC가 지금 모션 오펜스를 쓰잖아요. 그렇죠. 모션 오펜스 쓰는 거에 어떤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윙맨 자원의 미스매치를 활용을 잘 못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C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윙맨 자원이 약하고 미스매치가 나왔을 때 뭔가 보강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수비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외곽에서의 어떤 그 볼 돌리는 거에 대해서 KCC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냥 스위치 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도. 네. 그래서 아마 KGC전은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삼성에겐 반대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대 공격, 2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김실애, 이정현에게 많이 이제 털릴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원석이 부상이지만 이원석의 어떤 높이가 이승현에게 어떤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이제 뭐 트랜지션이나 3점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삼성이 뭐 뒤지지 않는다. 게다가 수비는 좀 더 탄탄하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매첩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KCC가 상위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잡을 팀들 철저하게 잡고 이제 연승이 끊어지더라도 뭐 자잘한 연승들 2승 3승 그다음에 1패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뚝뚝 끊어지는 거는 이런 이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아마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KGC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16승 7패 현재 1위고요. 다만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KCC전 패했고 KT전 승리를 거뒀지만 또 SK전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KGC가 사실 여전히 좋긴 해요. 좋은데 경기력이 살짝 떨어졌어요. 이건 저는 이제 모션 오펜스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션 오펜스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농구가 연상이 그렇죠.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전술도 장단점이
있듯이 이제 모션 오펜스도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면이 있어요. 네. 예, 강점으로는 선수들의 어떤 유기적인 오펜스. 실제로 변준영 선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김산식 감독님 평소에 비디오 미팅을 할 때 샌안토니오나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공격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럴 때 요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어떤 오펜스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안 먹힐 때는 외곽 슈팅 일변도로 가면서 슈터율에 따라서 경기가 오락가락. 어제 경기가 진짜 그랬죠. 스펠맨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외곽에서 좀 돌 때가 많은데 말도 안 되게 안 들어가니까 뭔가 다른 어떤 해법이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경기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선수들이 볼 없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체력 부담이 상당히 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1대1이나 2대2 되게 단조롭지만 굉장히 좀 이제 쉬운 방법으로 쉽게 득점을 하면서 체력 부담감을 좀 줄여줘야 될 때도 있는데 KGC는 거의 모션 오펜스 기반의 어떤 오펜스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체력 부담감도 나오면서 시즌 중반 들으면서 약간 페이스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모션 오펜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코어들의 농구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 조직적이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KGC는 딱 맞는 조건이긴 해요. 오세근도 그렇고 변준영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문성곤도 그렇고 양희종 있으면 양희종 그렇고 먼로 있으면 그렇고 충분히 그럴만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KGC가 지금 식스맨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식스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사실 모션 오펜스예요. 그렇죠. 많이 만지니까 그러면 배병준의 어떤 슈팅력이 빛을 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모션 오펜스 기반의 오펜스를 하기 때문에 배명준이 거기에서 공격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부처에서 그런 코어의 힘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맞아요. 예. 3점 결국은 이제 3점이나 아니면 모션 오펜스에 의한 어떤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코어들이 공격을 할 때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그 코어들이 공격을 할 때 사실은 2대2 공격이 기반이 돼야 되는 그렇죠. 또는 뭐 여기서 포스트업 공격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포스트업 공격 밑작업을 한 이후에 그 포스트업 공격 단순한 공격이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펠맨이 밖에서 던지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기고 안 들어가면 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나오는 그런 성향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골든스테이트나 샌안토니오는 KGC하고 좀 다른 건 어떤 부분이냐면 강력한 코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팀 덩컨이 있고 마누 시노빌리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말씀하셨던 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KGC 어떤 코어의 힘이 그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네.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에이스급까지는 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근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오세근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준영과 오세근이 2대2 공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필승 패턴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마레이가 미스매치 볼 잡았을 때 외곽으로 빼주면서 석점 던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인정. 근데 그 부분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소 승부처에서 좀 위험한 스펠맨의 석점이라든가 또는 그 임경변에 의한 뭐 변준영의 미드 점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공격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승부처에서 코어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어떤 변화가 이제 KGC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샌안토니나 골드스테이트도 또 이제 같이 또 한 번 더 비교를 하자면 이 팀들도 그런 유기적인 오펜스를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되 승부처에서는 토니 파커나 지노빌리의 2대2 게임 혹은 이제 골드스테이트는 커리와 그린의 2대2 게임으로 승부처를 그냥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에이스의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데 이제 KGC는 그러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예. KGC는 흐트러져 있죠. 그렇죠. 살짝. 그리고 김사익 감독님의 어떤 지향점이 또 계속 모션 오펜스 쪽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유기적인 농구를 계속 원하시니까 이게 4쿼터 클러치 타임에서 약간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향점보다 약간 현실적인 판단을 이제 하시고 현실적인 어떤 오펜스 세팅을 하실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섞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컨트롤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감독님들의 역할이고 그게 잘 됐을 때는 전력
이상의 어떤 부분이 나오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그 감독님은 장수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감독이 잘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젠 좀 섞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제까지 모션 패스를 왜 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장벽이 나오면 거기에서 뭔가 섞어주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거 이거 필요한데 이제 KGC는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반도가 지금 이제 좋았다가 좀 조용해졌다가 지금 SK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또 펼쳤습니다. 아반도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꾸준한 기회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라인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평균 32분 뛰면서 18.3점, SK전 30점 넣었고요. 이 블록슛 2.0개. 지금 블록슛 그 양희정 선수 연상케 하는 그 블록슛 보셨어요? 네. 와, 점프했다가 페이퍼페이크 섞고 다시 쫓아와서 블록하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뭐 코어 상대를 눌러버리면 그 에이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반도가 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고루고루 잘해요. 고루고루 잘하는데 아직까지 시그니처 무브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석점을 던져요. 그 SK전에서 상당히 좋았었고 또 어떤 석점도 던지면 더블 클러치 석점을 던져요. 보셨어요?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쭉 올라가서 블록이 오니까 살짝 내렸다가 다시 던지는 그러면서 웃었는데 이제 그만큼의 어떤 운동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로스텝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유로스텝을 밟아요. 그러니까 유로스텝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득점 킬러로 뭔가 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긴 하겠다. 근데 그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거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그 수비 약점을 아마 알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문성곤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지워주면서 이렇게 좀 적응하는 어떤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반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KGC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역할이고 KGC가 되게 유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아반도는 굉장히 상대팀 입장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드저스먼트를 그러니까 감독님이 예상 못한 어떤 변수를 자꾸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를 보면서 그 유명호 감독이 예상 못한 변수가 저기 강백호였다니 아반도가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불안 요소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반도가 뭔가 이 KGC에 어떻게 보면 시즌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잘해야 됩니다. 네. 아시아 쿼터 중에 최고 몸값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죠. 굉장히 비싼 몸값에 네. 힘들게 데려왔죠 KGC가. KGC하고 아마 한 팀이 경쟁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선수는 잘하고 있고 그렇죠. 이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바렌토스나 아니면 저기 누구죠? 알바노 이 선수들보다 몸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13승 8패 현재 2위고요. KCC, DB 모두 잡아냈습니다. 자, 이 팀 어쨌든 뭐 KCC는 잡아냈고 DB도 뭐 여유 있게 눌렀지만은 약간의 어떤 그 불안감, 요동치는 불안감을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 KCC가 좀 그 수리가 좀 낮은 상태에서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현대모비스는 높고 나름 힘이 있어요. 있는데 불안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중심에 저희가 지금 이 선수 얘기를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바렌토스, 또 바렌토스예요. 또 바렌토스.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선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뭐 KCC 전도 그렇고 특히 디비전에서 슈팅 셀렉션이 그 조동현 감독이 얘기했던 그런 약점이 세 차례 연속 나왔어요. 한 7점 앞서고 가는데 아바렌토스가 무리하게 성공 쉬운 무리한 게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살짝 뜬금없다 이런 느낌으로 던졌다가 쭉 좁혀주고 또 한 차례 있었는데 또 던지고 또 쭉 좁혀주고 또 마지막에 또 그러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야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슈팅 셀렉션은 진짜 좀 위험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팀을 거의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바렌토스의 그런 셀렉션은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결과론적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선수 그 슛들이 들어가면은 다행히 이기는 거고 안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코칭 스태프나 다른 동료 선수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경기를 뭐랄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준비하기 되게 힘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예.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슈팅 셀렉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흐름을 타는 어떤 슈터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현대모비스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아바렌토스 키워야 돼.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압박이 이게 들어오는데 결국 이제 아바렌토스가 어떤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좀 더 자유를 줬을 때는 이 선수가 슛을 막 던지는데 이게 승부처에서 헤쳐나갔을 때 어떤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 5번에 한 번? 한 20에서 맞아요. 30% 정도? 잘 되는 경우가 줄어들었어요. 예. 왜냐면 상대 수비도 압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고 그래야 되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슛만 보고 있고 어떤 패싱 센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슈팅 셀렉션을 갖다 줄이게 되면 또 이 선수의 어떤 그 역할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존재감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현대모비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승부처에서 효율적인 슈팅 셀렉션으로 이거를 넘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은 제가 볼 때는 프리패스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린라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바렌토스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수의 샷 셀렉션 이슈가 발생하는 슛의 종류가 전부 풀업 3점이에요. 드리블 치다가 턴에서 갑자기 훅훅 던지는 3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풀업 3점을 너무 즐기면은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NBA에서 최고라고 하는 루카 돈치조차도 문제가 됐던 맞아요. 이슈예요. 그러니까 돈치치는 자 어떻게 해결했냐? 포스트업 옵션,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이거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프리패스를 NBA에서 온전히 가지고 있는 선수도 몇 안 돼요. 커리, 릴라드 정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선수조차도 클러치 타임에 수비가 몰리면 풀업 3점이 아니라 다른 옵션을 택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아바렌토스는 이렇게 이제 셀렉션이 과감한데 그 슛들이 다 풀업 3점이니까 풀업 3점은 기본적으로 이게 NBA.com 스탯을 보면 나오는데 풀업 3점은 성공률이 30%가 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슛을 과감하게 하고 시도를 하니까 아까 말씀 5번에 한 번인 거죠. 이거는 그냥 정말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농구적으로 봤을 때. 이 플레이를 네. 지양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상대가 3점을 버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상대가 수비 실수에서 오픈이 났을 때는 그때는 과감해도 좋아요. 근데 또는 자기가 삐를 받았을 때. 그렇죠. 정말 근데 아바렌토스 삐를 너무 많이 받아. 예, 내 손끝이 뜨거운데 근데 아바리트스는 손끝이 뜨거운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맞아요. 문지는 슛이 많고 자 그럼 이거 해소 어떻게 하냐 아까 돈치치도 말씀드렸고 피닉스의 데빈 부커 이런 성향의 선수들은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무조건 헤쳐나가야 됩니다. 미드레인지 아니면 그냥 리머텍 하거나 자유투를 얻어내거나 근데 아바렌토스는 3점 라인에서 수비를 피하면서 거리 두고 던지는 풀업 3점 많다 보니까 자유투 얻을 확률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미드레인지 게임보다 당연히 난이도도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아바렌토스가 이거는 뭐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장기적으로는 미드레인지 게임 풀업 점퍼로 해결하고 싶으면 무조건 미드레인지 게임을 장착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이런 어떤 작은 선수가 이런 샷 셀렉션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뭐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렇고 뭐 정말 대단한 제가 자꾸 외국 선수 얘기하는 게 아바렌토스도 그런 어쨌든 외국에서 온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어떤 기량 자체가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 자유투 뜯어내기, 미드레인지 게임 이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냥 이거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지금 미드레인지 게임을 아마 장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상대 수비의 약점을 해집는 골밑 돌파는 날카로워요. 그리고 3점을 던져요. 근데 그 중간이 없는 그런 이제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미드레인지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왜 뭐 조동현 감독의 과도한 간섭이냐 아마 아바렌토스의 어떤 그 과도한 슛 셀렉션이냐 이거는 논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 이거는 아바렌토스가 뭔가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근데 이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보험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골밑입니다. 그렇죠. 브림. 예. 네. 그리고 심스까지 최근에 네. 또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네. 블랙커피가 아닙니다.
프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달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선수가 2옵션으로 와서 지금 1옵션을 뛰고 있는데 1옵션으로 보직을 바꾼 후에도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현대모비스 경쟁 거의 믿고, 그러니까 이우석, 아바렌토스, 서명진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도 프레임은 정말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함지훈, 장재석 아.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팀 리바운드 1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슛을 던져도 공격 리바운드 잡으면서 한 번 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고 어시스트가 1위예요, 이 팀이. 그러니까 이 외곽에서의 어떤 그 안쪽으로 찔러주는 어시스트도 있지만 이 팀의 어떤 어시스트의 비율상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어시스트들이 상당히 많다. 프림도 나는 패싱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함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바렌토스라든가 외곽의 어떤 기복이 여전히 좀 메워주는 어떤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심스 선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디비전에서 11.6 리바운드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댓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심스는 운동을 안 하다 온 몸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냥 프로 느낌이 안 나는 그런, 초반에 진짜 그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모비스가 경기들을 보면은 심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굉장히 갑자기 급 열세에 몰리다가 나중에 프레임 나오면서 뒤집거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심스가 뛴 타이밍이 되게 불안했어요. 심스가 현대모비스에 들어오기 전에 월드컵 예선인가 미국 대표팀으로 뛰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한테는 심스가 대표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몸 상태는 돼 있다고 봤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보단 아래였던 거죠. 아래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활동력 자체가 사실은 좋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에서 심스의 비상을 걸고 훈련을 시켰죠. 시키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단계 아닌가. 그러면서 딱 봤을 때 사실 미드 점퍼가 좋은 선수는 아닌데 밸런스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미드 점퍼를 던지더라고요. 그쵸. 제가 울산 가서 봤었는데 그래서 11점 넣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심스도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아마 프린과 심스가 있으면 40분 내내 이제 골밑 경쟁력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동환 감독님이 항상 외국 선수 관련 얘기를 하실 때 무조건 골밑이 안정되고라는 어떤 단서를 항상 다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현대 농구에 와서 정통 빅맨이 꼭 정답은 아니고 어떤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스타일의 로슨이나 스펠맨처럼 외곽 공격이 가능한 선수도 뭔가 KBL에서도 점점 그런 1옵션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는 특히 조동현 감독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통 빅맨 스타일 무조건 골밑에서 높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국내 선수가 시너지 효과를 난다. 그리고 그 철학이 그냥 딱 드러나는 조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조합의 약점은 똑같다,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LG가 퍼스트 유닛과 세컨 유닛 나왔을 때 그 변환이 기어 변속이 된다면 이제 전진 후진 확확 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냥 현대모비스는 무조건 전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좀 대처가 된다는 거고, 사실 그럴 때 변수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국내 선수 책임으로 넘어가요. 아바렌토스 비롯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히 40분 내내 골밑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장점이죠. 근데 공격 세터 펜스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 그랬을 때는 사실 탈출구가 많지가 않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렌토스의 어떤 풀업 3점 이런 식의 어떤 그 효율이 떨어지는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